통을 2개 들고 들어왔어.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말이야. 눈을 감고 있더라고. 이게 뭐요? 이랬더니 이게 사카린이야. 잠깐 보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걸 손대면 안 돼. 나중에 전부 다 보여줄 거야. 바로인데 바로 옆에 총리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 요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야 이들아 총리 장관들 보고 이게 국민의 사건이냐 골고루 맛 좀 봐. 이러니 그러더라고. 나는 뭐 보관 밀가루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끌려가 획 뿌리는데 보니까 똥물이야. 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진짜예요? 대소변이에요 그러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때 맞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장관들 다 그랬어요. 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뱉어야 되는데 똥물을 그냥 이렇게 뿌린 거네요? 똥물이죠. 완전한 똥물.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이벌 라운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결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신의 한 수. 이게 뭔가 신의 한 수를 줬다. 신의 한 수. 지금 이제 바둑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날의 LG 삼성이 되는데 신의 한 수였다 이것이. 교수님 어떤 얘기인가요? 뭐 거대한 기업들을 일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묘수 또 네. 전략적 선택을 네. 했는지 그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번 히스토리는 저희 셋이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좀 나와보소. 계십니까?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공장으로 달려온 한 남자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칩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란 공장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뭐 이딴 걸 다 갖다 팝니까? 이거 싹 다 반품할 기라 해. 원래 주던 멀쩡한 놈으로 다시 가져오이소. 그런데 그 뒤로도 아니 이게 뭡니까? 아 빨리 반품 처리해주세요. 사방에서 쉴 새 없이 컴플레인이 쏟아졌죠.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아, 이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우리 유리 선생님 사실 좀 약간 반품할 때 같이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보장해드립니다. 아 빨리 반품 처리해주세요.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품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원래 주던 멀쩡한 놈. 원래 주던 멀쩡한 놈으로 다시 가져오이소. 아, 그러네. 이게 근데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설탕이냐 아니면 크림이냐? 아, 설탕이냐 크림이냐. 크림 쪽이 아닐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이딴 걸 갖다 팝니까 하고 남자분이 화를 내셨어요. 이거는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서 시킨 거 남자분은. 그래서 공장 문까지 찾아가고 와이프는 전화로 이제 빨리 반품 처리해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그럴싸한데요? 이 대규모 반품 사태를 겪은 건 당연히 설탕이 아니라 럭키 크림의 문제였어요. 네. 부 회장님의 크림 공장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크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지도 크림에. 못한 문제. 저는 사실 유명한 얘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석사과정에 화학 전공이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 화학업계에서 좀 유명한 이야기이자 큰 사건이라서 저 이거 유명한 이야기 알고 지금 이 있습니다. 사건이요? 저 이거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와. 유통 중에 크림통이 뚜껑이 다 깨져서 온 거예요. 뚜껑이 깨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크림통 뚜껑이 깨져요? 웬만해선 잘 안 깨지지 않나요? 1950년대를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제품 용기라는 게 없고 대부분 도자기 네. 형태, 우와. 유리 용기 이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러면 운반을 하다가 깨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도로 사장이 더 나빠. 비포장 도로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았죠, 그리고. 안 돼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속상해서 못 해먹겠다. 네.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용기, 뚜껑 찾아와라.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 당시에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네. 나오는 이제 미제 제품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PX에서 나온 그런 걸 보니까 야, 미제 화장품은 용기가 다르네. 미제 화장품 용기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플라스틱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런데 생산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품 품질의 문제를 갖고서는 네.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번 돈, 그 럭키 크림으로 번 돈을 다 투자를 해요.
와, 과감하시네.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네. 미국의 최신형 플라스틱 사출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와.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으로 치면 뭐 최신형 슈퍼컴퓨터 들여오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 게 이 구인의 회장. 예. 이런. 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플라스틱 빗하고 칫솔을 만들어요. 처음으로 브랜드를 붙여서 플라스틱 빗을 팔았는데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빗 나도 하나 달라고 오. 했을 정도였어요. 이 구인회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최초로 만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선풍기, 전화기, 세탁기, 텔레비전, 훌라후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그 플라스틱 빗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 최초를 만드신 게 너무나 많고 와. 화학 산업의 기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끈질긴 이 구인회 회장의 신념이 결국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이 회장님의 신의 한 수는 또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1966년에 네. 이병철 회장이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마주하게 돼요. 네. 다름이 아닌 조미료 때문이에요. 조미료. 조미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해요? 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제가 준비한 히스토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예. 자, 호해요! 호해요! 호해! 호해요! 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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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외침이 골목을 가르자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신문을 접어든 이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대체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재벌이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돈 싸들고 저승까지 가려는 모양이지? 화가 난 나머지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시각 사람들을 분노케 한 기사의 주인공 이 회장이 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벌떼처럼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님, 밀수를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밀수요? 밀수. 이 회장님이 밀수를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 처음 들어보셨죠? 저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럼 그때 보도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삼성 재벌의 반계 회사인 한국비료에서의 밀수입 사건이 드러나 크게 주목된다. 사카린 약 2,000부대를 건설 자재로 가장 울산으로 밀수입한 것을 적발. 동물품을 압수하는 한편 벌가금을 비롯한 기타 세금 약 2천만 원을 부가 징수했다 한다. 네. 와. 사카린 밀수 사건. 근데 사카린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굉장히 단맛이 나는 물질입니다. 설탕보다 훨씬 더 적은 양만 사용해도 단맛이 되게 강하게 난다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국내에서 잘 생산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입하면 수입하는 대로 족족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했죠. 네. 근데 대기업에서 대량의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고작 벌금만 부과하고 이제 쉬쉬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죠. 이유일까? 밀수품 소가 지난 2월 27일 한강 소개하지. 모래밭에서는 수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밀수된 외래 사치품 약 2,200만 원어치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밀수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조처는 부산과 인천 저렇게 근데 그리고 앞에서 다 마산 등지에서도 태워버리는구나. 진행됐습니다. 외래품의 밀수 행위가 건절되는 날 건전한 자립경제의 싹이 움트는 것입니다. 뭐 진짜 이렇게. 가차없이 태워버리네요, 근데. 1960년대로 돌아가면 네. 5대 사회악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어요. 네. 그중에 밀수, 도벌, 마약, 탈세, 폭력. 오, 야. 그 당시는 지금하고 사회 상황이 되게 많이 다르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범죄로 꼽힌 게 바로 밀수입니다. 밀수. 이거 이제 망국적인 사치심을 조장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 검, 경 세관원으로 이루어진 네. 소위 말하는 밀수 전속 단속 수사단을 꾸렸어요. 아, 실제로 5.16 군사 정변 직후에 네. 혁명 재판에서 밀수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작 벌금형이 내려진 이 회장 밀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니 뭐
형평성이 그쵸. 어긋난다. 그렇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네. 발견된 게 밀수품이 삭가로 성공을 하려면 울산 비료 공장을 짓자, 세계 최대로 짓자 그랬는데 일본에서 한 기업한테 우린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도 이전 받으면서 그 장비를 구매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사 표시로 100만 달러를 줘요. 우리가 돈을 막 들여오는 외형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오질 못해서 그거를 리베이트로 받는데 삼성이 위기에 몰린 최대 위기였죠, 그게. 학생들은 밀수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론도 이 회장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쳐요. 네. 그러다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1966년 9월 22일 삭가린 밀수 사건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어요. 이때 마지막 질문자였던 한 국회의원이 흰 보자기로 싼 네모난 상자를 들고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국민들이 주는 사카린이니 골고루 맛보시오. 이제 국무총리 장관을 향해서 마구 뿌립니다. 뭘 뿌렸을까요? 이런 통을 2개 들고 들어왔어.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말이야. 눈을 감고 있더라고. 이게 뭐요? 이랬더니 이게 사카린이야? 잠깐 보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걸 손대면 안 돼. 나중에 전부 다 보여줄 거야. 바로인데 바로 옆에 총리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 또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야 이들아 총리 장관들 보고 이게 국민의 사건이냐 골고루 맛 좀 봐 이러니 그러더라고. 나는 뭐 보한 밀가루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끌려가 획 뿌리는데 보니까 똥물이야. 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진짜요? 네. 대소변이에요 그러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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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때 맞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장관들 다 그랬어요. 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뱉어야 되는데 똥물을 그냥 이렇게 뿌린 거네요? 똥물이죠. 완전한 똥물. 예,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요.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김두한. 김두한 의원이었죠. 그 장군의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갖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기자회견을 가져요. 네.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사업에서 은퇴하겠다. 네. 이 회장이 바로 자기 가진 그 한국 비료의 지분 51%를 국가에 넘기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요. 그때 나이가 56밖에 안 됐어요. 한참 일할 때인데.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네? 네. 그럼 약간 명분 쌓기용 명분 쌓기, 은퇴 이런 거 명분 아니에요 쌓기.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네. 이제 이병철 회장 은퇴 이후에 삼성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겪거든요. 주력 산업인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 임원이 몰래 삼성 내부 자금을 3분의 1을 횡령해요. 삼성이 파산한 줄 알고 벌린 사건이죠. 네. 결국 은퇴 18개월 만에 이병철 회장은 경영 복귀를 선언합니다. 오. 자제분들한테 경영을 맡겼는데 경영 하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 또 뒤로 물리고 본인이 이제 직접 경영 일선으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다시 경영할 때 그때 이제 저도 비서실에 이제 조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자산업을 해야 된다. 어차피 이 전자산업을 LG에서 혼자서는 못하는 거다. 이제 개방하고 다른 외국 회사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바에는 우리 사동들이 다 같이 전자산업을 이렇게 해서 선의 경쟁하면 좋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구회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 그때 그 네. 선포했던 게. 네. 이 회장의 전자산업은 초반전이 고전하다가 무섭게 성장을 해요. 네. 그때 어떤 걸로 히트를 쳤냐면 네. TV 전원을 켜면 옛날 TV는 예열이 필요했어요. 20초, 30초 걸렸었는데 이코노 TV라는 걸 만들어내요. 선생님, 그 텔레비전이 뭔가요? 국내 텔레비전의 결점인 예열 없이도 켜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경제적인 텔레비전이란다. 이 예열 20~30초가 걸린다는 게 갑자기 너무 충격이어서.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영상에서 그 광고 15초 나오는 것도 못 견디는데. 그렇지. 그거에 성공하면서 1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삼성이 계속 1,000억 원 이상, 1,500억 계속 적자를 봐가지고 삼성이 저러다 망한다 그랬는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 수천억 원씩 흑자를 보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세계 1위로 탈환하는데 74세 노인의 위대한 결단이 없었으면 삼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묘수로 극복한 두 사람의 신의 한 수. 자, 어떻습니까? 위기를 막 극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왠지 이렇게 좀 신난다고 해야 되나? 의지가 의지가 불타오르는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의 한 수라고 부를 만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개그맨 시험 치러 안 간 거. 오, 신의 한 수네요. 신의 한 수야. 네. 유리 씨는요? 저는 불나에 나온 거요. 왜냐면은 진짜로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나 이런 경제 공부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이제 알아가니까 전 진짜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씨는 이거 녹화하면서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예요. 저 너무 재밌어요.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신의 한 수 뭔가요? 김은희 작가랑 결혼한 거. 근데 둘 다 되게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던 시기에 만나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부인 회장님이 전자산업을 시작한 거는 이 회장님보다 훨씬 앞서서 10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출시를 했던 게 국내 최초 국산 라디오. 라디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자, 팔렸을 것 같아요. 그 많이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라디오에 찼잖아요. 골드스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우리 설탕물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라디오를 샀었을까? 그거는 안 되겠는데? 처음에 아주 초반기에는 잘 안 됐어요 이게. 네.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니까 다른 거에 뭐 돈을 쓸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고 나서 임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금성사는 이제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또 금성사 공장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뜻밖의 손님이 오십니다. 손님이 누가 오셨을까요? 귀인일까요? 귀인? 대결 키워드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은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분 지난 회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네. 그렇죠. 출연이 잦으시네요. 하긴 우리나라 역사, 경제사에서 뭐 뺄 수가 없는 인물이요. 그쵸.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금성사 공장에 왜 온 거예요? 이때가 1961년입니다. 권력을 잡고 난 바로 직후. 이분이 뭔가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정치도 살려야 되고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뭐 궁금한 게 많았는데 특히나 이걸 궁금해했는데요. 바로 라디오 보급률. 라디오 보급률. 라디오 보급률이 왜 궁금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명분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문화적 혜택이라는 걸 약간 양념을 쳐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이제 국정 홍보를 하려고 쉽게 말하면은 그때는 뭐 매체가 많지도 않으니까 라디오에서 계속 방송만 들으면 그쵸. 금방 이제 그 홍보가 되잖아요. 정말 그 라디오 그거 뺏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내놔라 이놈들아. 그건 아니고요. 완전 반대였습니다. 구 회장이 먼저 선뜻 라디오 5,000대를 기부를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손해보잖아요. 공짜로 기부하면. 그 다음 스텝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예. 구회장이 기부한 라디오는 이듬해 전국 농어촌에 전부 뿌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농어촌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의 혜택을 주고줘 이를 전국 농어촌 라디오 없는 가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회장이 라디오를 기증한 바로 그 해에 금성사는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정부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동원된 라디오 숫자는 구회장이 기증한 5,000대만 보낸 게 아니죠. 5,000대 갖고 전국에 못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려 24,000대를 보내게 됩니다. 오, 그거 누구 돈으로 보낸 거예요? 아, 그거는 정부가 공무원 월급에서 30원씩 돈을 걷어요. 아이고야. 예산이 없었어. 아이고야. 공무원이 무슨 죄야? 공무원들은 이제 비자발적 자발적. 그래서 성금을 막 걷고 그러면 공무원만 성금을 내겠습니까? 누구도 내야 되겠어요. 기업들이. 그렇죠. 기업들도 성금을 보아요. 이번 주에는 오리온 제과 주식회사에서 농어촌에 보낼 라디오 2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대를 기증을 했는데 더 많이 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 금성사에서 2만 대 가까운 라디오를 사서 쫙 농어촌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때 1년 만에 라디오로 무려 당시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매출. 그래서 전국에 뿌려진 라디오는 다 브랜드가 똑같겠죠. 누가 만들었어? 다 골드스타. 다 골드스타. 그래서 한국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은 바로 골드스타다.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쓰는 라디오다. 이렇게 된 거네요. 국민 라디오. 그렇죠. 네. 그 당시는 라디오 말고 이렇게 전 국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신문이 있어봐야 신문 몇 분 나갑니까? 신문도 누가 뭐 봅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라디오라는 게 막 정치 금방 되거든. 그러니까 기똥찬 거지 진짜. 저 시골 구석구석에 가도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5.16 정부의 뭐를 알고 있어. 그런 게 5.16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큰 획기적인 수단도 된 겁니다. 서로 윈윈이 됐던 윈윈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병철 회장도 구회장처럼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윈윈 관계였을까요? 애증의 관계죠. 애증. 이병철이 마침 그 용인 자연농 지금 에버랜드를 개발할 때 그 한옥을 지으시고 직접 거기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 개발하는데 와. 그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 어디 순찰 갔다가 그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들리신 거예요. 그 현장 책임자 보고 대통령 왔다 그래라. 회장한테 연락해라. 그런데 대통령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이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다려 가셨어요. 어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병철 회장은 남의 집에 오면 사전에 방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예의지. 불쑥 나타나서 뭐 주인 만나자고 안 왔어요. 와. 와. 저럴 수가 있었어. 와, 대통령이 이제 왔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보통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엄청 무서운. 수틀리면 가만히 안 둘 텐데. 굉장히. 처음부터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좋다가 틀어진 거예요? 좋을 수가 없죠.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린 줄 아세요? 뭔가요? 이병철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진짜요? 그럼요. 부정축제자 1호거든요. 한국 제1의 부자니까. 네네네. 그리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시절이니까 자본가들의 탈세 이런 걸 해서 부정축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원성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칼을 빼든 게 그 제일 재벌인 이병철 회장이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10대 재벌 속하는 사람들을 다 체포했어요 그때. 예. 근데 이병철 회장은 체포 안 됐어요. 왜요? 일본에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일본에 체류하던 이 회장이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니까
박정희도 1등 재벌은 못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소문되니까 예. 일본에 가서 살살 꼬셔갖고 들어왔어요. 아, 예. 이병철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혁명의 제1단계를 성공리에 마친 정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 자주경제 건설을 위해서 1962년부터 66년까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온갖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게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하는데 되게 큰 성공적인 모델이었어요. 네. 외국에서는 한국의 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목표한 대로 잘 이행되었는지를 많이 배우는 사례로 씁니다. 근데 아까 주요 재벌을 싹 다 잡아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이 5개년 계획하고 무슨 관련이 좀 직접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귀국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요. 만나갖고 이제 타협을 보죠. 구속된 경제인을 처벌하는 대신 기업인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낫다로 경제 모델을 제시를 해요. 이병철 회장이 제의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이제 경제 기반이 되는 신사업을 시작하게 해갖고 공장을 짓고 막 해서 경제 발전에 같이 참여를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되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벌금 대신에. 네. 대신에. 삼성이 만든 신산업, 비료 산업이었어요. 33만 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수출까지 하거든요. 비료 수출을. 그때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을 때 배후에 정치 자금을 받으려는 박정희가 있다는 의혹을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삼성이 수원에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견원지간처럼 지냈는데도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줬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사회 운명을 바뀌게 된 이제 삼성 신화가 시작되는 반도체가 이때 시작합니다. 이때구나. 이 두 창업주한테 또 박정희 대통령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금수저로 진짜 태어났어도 저는 사업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저하고 맞을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반 친구였던 이 두 사람. 이 두 분의 인생사는 우리나라 산업사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와 있기까지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맞아요.